차가운 새벽 공기 속 인적 드문 마을에 오래된 폐가가 보입니다. 이끼 낀 기와 지붕 위로 검은 안개가 짙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하늘로 솟구치던 안개는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음산한 기운을 내뿜었죠. 그 안개가 닿는 곳마다 풀과 나무는 시들고 흙은 검게 변해갔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은 그 폐가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이라 부르며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기이한 현상들은 얼마 전 그 폐가로 풍수조사를 나섰던 한 전문가의 실종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고 전해져요. 이 마을에는 대대로 땅의 기운을 살피는 풍수 전문가가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숙부님이라 부르며 존경했는데 어느 날 그 숙부님이 마을 외곽의 허름한 폐가로 조사를 나간 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평소 일주일 안에 돌아오셨을 분인데 보름이 넘도록 소식조차 없었죠. 숙부님의 조카인 김선비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학자였던 그는 사라진 숙부님을 찾기 위해 발벗고 나서기로 했어요. 폐가로 향하는 길은 황량했습니다.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불었고 길가의 나무들은 뿌리부터 뒤틀려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는 듯 보였어요. 폐가에 다다르자 새벽마다 피어난다는 검은 안개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채 지붕 위를 맴돌았습니다. 김선비는 가슴이 섬뜩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폐가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숙부님이 남기셨을 단서를 찾아야만 했으니까요. 폐가에 들어서려던 김선비를 마을 최고령자 박노인이 막아섰습니다. 박노인은 깊은 주름 새겨진 얼굴로 김선비를 보며 경고했어요. 젊은이, 그 집은 그저 버려진 폐가가 아니네. 오래전 탐욕스러운 영주가 살던 곳이었지. 재물을 더 모으겠다고 득수론의 이치를 거스르고 물기를 사사로이 바꾸었어. 그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한이 서린 곳이라네. 자네 숙부님도 아마 그 금기를 건드렸을 걸세. 더는 파헤치려 들지 마시게. 땅의 노여움을 사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재앙이니.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폐가에 얽힌 오랜 비밀을 감추려 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김선비는 숙부님의 실종을 단순한 변고로 여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박노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폐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폐가 내부는 곰팡이 냄새와 함께 으스스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숙부님이 남겼을 만한 흔적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러다 낡은 책상 위에서 숙부님이 늘 지니던 풍수지리서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책 여기저기에는 숙부님이 직접 적으신 듯한 메모와 그림들이 가득했어요. 그중 사라진 물길과 관련된 그림에 김선비의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숙부님은 개울의 물길 변화를 자세히 기록해 두셨더라고요. 김선비는 그 기록을 따라 폐가 뒤편의 메마른 개울로 향했습니다. 개울 바닥에는 물이 흐르다 갑자기 멈춘 듯한 흔적, 그리고 기괴한 형태로 솟아오른 물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그 흔적을 따라가자 폐가 깊숙한 곳에 지하수로 입구가 드러났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지하수로 안. 김선비는 횃불을 밝히고 조심스레 나아갔습니다. 이윽고 넓은 공간이 나타났고 그 중앙에는 숙부님이 파놓으신 듯한 커다란 구덩이가 보였습니다. 구덩이 주변에는 물이 솟구쳐 나온 듯한 자국과 함께 검붉은 이끼 같은 것이 들러붙어 있었죠. 구덩이 바닥에서는 희미하게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곳에서 김선비는 숙부님의 마지막 흔적, 흙 묻은 붓과 낡은 각근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뒤 폐가 근처에서 놀던 이 소녀가 온몸에 검은 반점이 생겨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녀의 피부는 마치 차가운 안개에 닿은 것처럼 검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폐가에서 피어나는 안개가 아이를 해쳤다고 수군거렸죠. 김선비는 숙부님의 지리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 소녀의 증상이 너무나 기이했으니까요. 그는 밤새도록 책을 뒤척였고 마침내 득수론에 대한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득수론의 이치를 거스르면 땅의 생기가 역류하여 그 주변을 재앙으로 물들인다. 이는 곧 피와 살을 갉아먹는 죽음의 기운이니라. 김선비는 기록을 읽는 내내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즈음부터 마을에는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어요. 폐가 주변 농작물은 이유 없이 시들었고 멀쩡하던 가축들은 갑자기 병들어 죽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폐가 근처만 가도 온몸에 한기가 느껴진다고 호소했습니다. 마을 전체에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죠. 박노인이 말했던 땅의 노여움이 현실이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김선비는 숙부님이 단순히 금기를 건드린 것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숙부님은 풍수 전문가였으니까요. 그는 숙부님이 남긴 모든 단서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물길의 변화, 뒤틀린 나무, 지하수로의 기묘한 구덩이까지. 그리고 마침내 섬뜩한 진실에 도달합니다. 숙부님은 폐가를 명당으로 바꾸려 했던 겁니다. 득수론의 이치를 역이용하여 땅속 깊이 잠들어 있던 강력한 생기를 끌어올려 그 기운을 제어하려 했던 거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끌어올린 생기가 너무나 강력하여 제어하지 못했고 그 생기가 역류하면서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흉기로 변한 것이었어요. 김선비는 지하수로 구덩이 깊숙한 곳에서 숙부님이 남긴 마지막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흙벽에 피 같은 붉은 글씨로 새겨진 그 말은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생기가 죽음을 부른다. 숙부님은 역류하는 생기에 휩쓸려 땅속 깊이 빨려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땅의 기운이 완전히 타락하여 더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되었음을 암시하는 듯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폐가 주변의 생기 흐름이 흉하게 변질되어 모든 생명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죠. 김선비는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 폐가를 봉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폐가 주변에 금줄을 치고 땅의 기운을 잠재우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가 지붕에서 솟아오른 검은 안개는 더욱 짙어져 마을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스산한 안개는 묵묵히 마을 골목골목을 따라 흘러갔고 사람들은 그 검은 기운이 다음 희생자를 찾아 나서는 듯하다고 수군거렸죠. 봉인된 폐가는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운 채 마을 사람들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었습니다. 땅의 금기를 건드린 대가는 끝나지 않은 재앙으로 이어지는 듯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개념은 바로 득수론입니다. 득수론은 물이 들어오는 방향과 흐름을 통해 명당의 기륭을 판단하는 풍수지리 이론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폐가 주변에서 피어오르던 차가운 안개와 물길의 변화가 중요한 징후로 나타났죠. 풍수 전문가가 득수론의 이치를 거슬러 물길을 인위적으로 바꾸려 했기 때문에 땅의 생기가 역류하여 차가운 안개로 변질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물의 기운을 잘못 다루면 생기가 아닌 죽음의 기운이 솟아나 차가운 안개가 되어 주변을 오염시키는 재앙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해요. 땅은 그저 우리가 발 딛고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땅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기운을 품고 있고 그 기운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죠. 자연의 섭리를 존중하고 균형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삶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봉인된 폐가에서 피어오른 검은 안개는 마을을 뒤덮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살아남을 길을 모색합니다. 이 재앙은 언제쯤 끝날까요? 다음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최부자의 화려한 집 위로 달빛이 부드럽게 쏟아집니다. 빨랫줄에 걸린 비단 옷들은 밤바람에 한들거리고 멀리 강물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는 어쩐지 평소와 다르게 거칠고 억지로 제기를 벗어난 듯합니다. 최부자의 탐욕이 시작된 곳이었죠. 옛날 어느 마을에 재물이라면 그 끝을 모르는 탐욕스러운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최부자라고 불렀어요. 최부자의 집은 온통 비단으로 꾸며져 있었고 그의 곳간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지만 그의 욕심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 같았다고 해요. 그는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 날마다 머리를 싸매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최부자는 기가 막힌 생각을 해냅니다. 마을 앞을 흐르는 강물의 물길을 바꾸어 자신의 가게 앞으로 흐르게 하면 강을 오가는 배들이 모두 최부자의 가게를 거쳐갈 테니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었죠. 당장 일꾼들을 불러 모아 강물을 돌리는 대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서방이라는 일꾼은 최부자의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일을 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마을에는 윤도사라는 현명한 풍수 전문가가 있었어요.
그는 땅의 이치를 꿰뚫어보고 사람들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윤도사는 최부자가 강물길을 돌린다는 소문을 듣고는 한달음에 최부자를 찾아왔어요. 최부자님, 물은 재물을 주지만 그 이치를 거스르면 재물이 핏물이 되어 흐르고 인명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취길피 흉론이라는 것이 있지요. 길한 기운을 취하고 흉한 기운은 피해야 하는데 어찌 땅과 물의 순리를 거스르려 하십니까? 윤도사는 최부자에게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최부자는 윤도사의 말을 미신이라며 비웃을 뿐이었죠. 도사님, 그건 옛날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 강물이 제 가게 앞으로 흐르면 이 마을은 저 때문에 더욱 번성할 거예요. 제 탐욕이 하늘도 움직였다고 자랑할 날이 올 겁니다. 최부자는 윤도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강물의 물길이 바뀌자 최부자의 가게는 날마다 문전성시를 이루었어요. 그의 재산은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최부자의 오만함을 비난했지만 그의 성공을 보며 내심 부러워하기도 했죠. 최부자는 이제 윤도사의 경고를 완전히 잊고 오직 더 큰 재물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최부자의 집에는 기묘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최부자의 집 대청마루에서는 비단이 찢어지는 듯한 섬뜩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나 쥐 소리려니 했지만 그 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선명해져 온 집안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어요. 더욱 이상한 것은 물길이 바뀐 강물의 색깔이었습니다. 멀쩡하던 강물이 어느 날부터인가 붉은 핏빛으로 변하기 시작하더니 강물에 살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 강변에 둥둥 떠올랐습니다. 김서방은 핏빛 강물을 보며 윤도사의 경고를 떠올렸지만 최부자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징후에도 불구하고 최부자는 애써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재앙은 비단 찢어지는 소리나 핏빛 강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부자 가문의 식솔들이 원인 모를 역병에 시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젊고 건강하던 최부자의 아들들은 병약해지고 손주들은 원인 모를 병으로 줄줄이 죽어갔어요. 집안에 상여가 나가는 날이 잦아졌고 최부자는 이제 이 모든 불행을 우연이라고 애써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비단 찢어지는 소리는 이제 그의 심장을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비단 찢어지는 소리는 단순한 불길한 징조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물길을 바꾸는 공사 과정에서 강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고대 무덤이 훼손되었던 겁니다. 그 무덤을 덮고 있던 비단은 땅 속에서 역류하는 생기 에너지에 의해 매번 찢어지는 소리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역류하는 에너지는 주변의 물을 오염시키고 급기야 최부자 가문이 사람들을 병들게 한 것이었죠. 최부자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무덤을 훼손했고 그 결과 땅의 기운이 역류하여 가문에 재앙을 불러왔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최부자는 결국 탐욕의 대가로 재물은 물론 피부치 같은 가문의 인명까지 잃게 됩니다. 그의 화려했던 비단 가게는 불길한 소문과 역병으로 인해 문을 닫고 번성했던 집안은 한순간에 폐허가 되었어요. 윤도사는 몰락한 최부자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취길피 흉노는 땅의 이치를 거스르는 탐욕이 가장 큰 흉임을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최부자님의 몰락은 땅과 인간의 조화를 깨트린 업보이지요. 최부자의 비극적인 몰락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경고가 되어 이후 마을 사람들은 땅의 이치를 존중하고 순리를 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취길피 흉노는 길한 기운을 취하고 흉한 기운을 피하는 풍수 이론입니다. 땅의 이치를 거스르면 불길한 기운이 되돌아와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뜻인데요. 최부자의 강물처럼 땅의 순리를 거스른 인위적인 변화는 결국 무덤을 훼손하여 기운의 역류를 일으키고 붉은 핏빛 강물과 역병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이처럼 땅의 이치를 거스른 탐욕은 결국 취길피 흉론이 경고했던 가장 큰 흉으로 돌아오는 법이었어요. 땅의 이치를 거스른 탐욕은 결국 자신과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과도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땅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인간의 오만함에 기어이 대가를 묻는 법입니다. 우리는 과연 땅의 속삭임을 제대로 듣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산골 마을에
아주 오래전부터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내는 뒷산에 대나무 숲이 있었어요. 이 숲은 마을을 둘러싼 병풍처럼 굳건히 서서 은은한 초록빛으로 늘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었죠. 사람들은 이 대나무 숲 덕분에 마을이 늘 평화롭고 가문마다 복록이 끊이지 않는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옛날부터 이 마을에는 대대로 번성해온 장주인 가문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뒷산의 대나무 숲을 단 한 그루도 베어서는 안 된다는 오래된 금기를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이 금기는 수호신을 모시는 고찰의 스님, 대사님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었죠. 대사님은 뒷산의 거대한 대나무 숲은 마을로 들이치는 나쁜 바람인 장풍을 막아주어 땅의 생기를 지키고 그 덕에 가문이 대대로 번성할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또한 만약 이 숲을 베어내면 가문의 복록은 바람처럼 흩어지고 마을 전체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을에 새로 부임한 수령이 있었으니 바로 그 장주인 가문이 새로운 장주인이었습니다. 그는 스님이 전해준 금기를 미신으로 여겼어요. 늘 이성적인 판단을 중시했던 그는 빽빽한 대나무 숲이 마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숲 때문에 길이 좁아 상업이 어렵고 농사짓기에도 불편하다고 여겼죠. 결국 장주인은 대나무 숲 일부를 베어내어 더 넓은 도로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사님은 이 소식을 듣고 장주인을 찾아왔어요. 백발이 성성한 대사님은 장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장주인 날이 부디 통촉하여 주십시오. 이 대나무 숲은 단순히 바람을 막는 나무가 아닙니다. 땅의 생기를 가두는 장풍의 요체이지요. 이를 베어내면 땅의 생기가 흩어져 가문의 복록은 물론 마을 전체에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장주인은 대사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대사님을 향해 미신에 사로잡혀 어찌 발전의 길을 막으려 하십니까? 라며 언성을 높였고 결국 공사를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장주인은 대나무 숲 일부를 베어 도로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넓어진 길 덕분에 마을에는 사람들이 오가기 편해졌고 상인들의 발길도 늘어나는 듯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역시 새 수령님은 다르시다며 장주인의 판단을 칭송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더 많은 숲을 베어내어 마을을 더욱 확장하자고 요구하기도 했죠. 젊은 며느리 세댁은 홀로 이 모든 상황을 불안하게 지켜봤습니다. 늘 금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권력을 쥔 시아버지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기이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 숲이 베어진 후 마을의 모든 집 안촛불이 이유 없이 흔들리고 심지가 빠르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땅속에서 불길한 기운이 솟아나 촛불의 불꽃을 흔드는 것만 같았죠. 멀쩡하던 날씨에 갑자기 거친 모래바람이 불어닥쳐 밭의 작물들을 휩쓸고 갔습니다. 농작물은 모두 시들고 말라 죽었고요. 평소 막던 마을 우물의 물은 갑자기 탁해지고 흙탕물처럼 변했습니다. 마을은 점점 가뭄과 역병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장주인 가문의 재산도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젊은 며느리 세댁은 이 모든 것이 숲의 파괴, 즉 금기를 어긴 대가임을 직감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불안에 휩싸였지만 누구도 감히 장주인에게 대놓고 말할 수 없었죠.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마을은 피폐해졌습니다. 장주인은 뒤늦게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을 뉘우쳤지만 이미 숲은 황폐해지고 마을은 죽음의 그림자에 휩싸였어요. 그때 다시 마을을 찾은 대사님은 장주인에게 중요한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대나무 숲은 단순히 바람을 막는 것을 넘어 사실은 마을 지하에 흐르는 거대한 생기의 물줄기를 지표면으로 끌어올려 고정시키는 자연적인 기와 연결고리였다고 해요. 숲이 사라지자 땅속 깊이 잠겨있던 생기의 물줄기가 다시 깊이 잠겨버렸고 그로 인해 땅의 생기가 고갈되며 재앙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장주인은 대사님의 말을 듣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사님은 땅의 이치를 거스른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나 공동체의 희생으로 룰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마을 전체가 다시 힘을 합쳐 숲을 심고 물길을 정비하는 대규모 작업을 시작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은 장주인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다시 평화로운 마을을 되찾기 위해 온 힘을 다했죠.
수년 후 황폐했던 숲은 다시 울창하게 자라나고 땅의 생기가 돌아오며 마을은 다시 번영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땅의 이치나 자연의 섭리를 무시하고 눈앞의 이익만을 좇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땅의 이치를 거스르면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해요. 이 이야기의 마을에 닥친 재앙처럼 말이죠. 여기서 장풍이란 바람을 가리키는 풍수 용어입니다. 특히 산과 물의 지형이 바람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보죠. 산새나 숲이 바람을 막아 좋은 기운을 가두고 나쁜 기운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대나무 숲이 바로 장풍의 역할을 했던 셈이죠. 대나무 숲이 베어지면서 좋은 기운은 흩어지고 나쁜 기운은 마을로 들이닥치게 된 겁니다. 이처럼 땅의 이치를 거스르는 행위는 결국 취길피 흉론이 경고하는 흉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옛 조상들은 땅의 이치를 거스르면 결국 스스로 화를 부른다는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자연의 순리와 공동체의 지혜를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거예요. 땅의 이치를 무시한 대가 과연 다음 이야기에선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옛날 옛적 땅의 기운을 논하는 두 선비가 있었어요. 한 분은 산과 물의 모양새를 중시하는 형기 선비였고 다른 한 분은 방위와 시간을 따지는 이기 선비였죠. 두 분은 오랜 시간 명당의 이치를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어느 날 더 이상 말로만 다툴 수 없다며 결국 큰 내기를 하기로 합니다. 마을 외곽에 비어있는 땅에 각자의 방식으로 조상의 묘를 쓰고 1년 동안 서로의 집에 살며 기륭화복을 직접 겪어보기로 한 것이죠. 형기 선비는 웅장한 산새와 힘차게 굽이치는 물길이 보이는 곳을 선택해 묘를 썼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산의 기운이 모이고 물의 재물이 흐르는 명당 중의 명당이다라고 확신했지요. 반면 이기 선비는 산새보다는 정확한 방위와 계절에 따른 기운의 흐름을 계산해 묘 자리를 정했습니다. 아무리 산이 웅장해도 기운이 흩어지면 소용없다. 때와 방위가 조화를 이루는 곳이 진짜 명당이다라고 말했어요. 묘를 쓰고 난 후 두 선비는 서로의 집을 맞바꿔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이기 선비의 집에 살던 형기 선비의 집에는 크고 작은 우환이 끊이지 않았고 반대로 형기 선비의 집에 살던 이기 선비의 집은 장사가 잘 되고 경사가 생기며 좋은 일만 가득했습니다. 역시 내 이치가 옳았구나. 이기 선비는 어깨를 으쓱했고 마을 사람들도 이기 선비의 풍수론이 더 뛰어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형기 선비의 현명한 부인은 두 선비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를 읽었지만 섣불리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기 선비의 집에 살던 형기 선비는 매일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에 시달렸습니다. 집 주변에는 불길한 흉조들이 맴돌았고 맑았던 연못의 물은 점차 말라가며 흙탕물로 변해갔습니다. 반대로 형기 선비의 집에 살던 이기 선비는 남쪽에서 불어오는 훈훈한 바람과 따뜻한 햇살의 편안함을 느꼈고 길조들이 끊이지 않고 날아들었습니다. 연못은 언제나 맑은 물이 넘실거렸죠. 그런데도 묘하게도 두 선비의 얼굴빛은 모두 초췌해지고 집에는 알 수 없는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만 같았어요. 1년의 약속된 시간이 모두 지나고 두 선비는 내기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각자의 묘로 향하는 갈림길에서 마주쳤습니다. 둘 다 지난 1년간 겪었던 기묘한 일들로 인해 지쳐 보였습니다. 그 순간 형기 선비의 부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진정 땅의 이치를 아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인의 말에 두 선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기 선비님이 묘를 쓰신 곳은 겉보기에는 방위가 좋았으나 사실은 땅속 물길의 이치를 헤아리지 못해 지하수가 고갈되는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물은 잠시 늘었을지언정 집안의 생기는 점차 메말랐던 것이지요. 반대로 형기 선비님이 묘를 쓰신 곳은 겉으로는 험준해 보였으나 들이치는 바람을 막아 생기가 흩어지지 않고 모이는 땅이었다고 해요. 두 선비는 부인의 말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기 선비가 묘를 쓴 곳은 겉으로 이기적인 조건이 좋았으나 득수론의 이치에 어긋나 지하수가 고갈되는 땅이었고 반대로 형기 선비가 묘를 쓴 곳은 표면적 형상은 험했지만 장풍의 기운이 모여 생기가 끊이지 않는 땅이었던 겁니다.
결국 두 선비 모두 자신의 이론에만 맹목적으로 매몰되어 땅의 진정한 이치인 득수론과 장풍의 조화를 간과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단순히 집을 맞바꾼 것이 아니라 각자의 운명까지 뒤바뀌는 대가를 치렀던 셈이었습니다. 결국 두 선비는 자신들의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땅의 이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 내기의 결과로 얻은 깨달음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형기와 이기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새로운 풍수론을 정립했습니다. 마을은 땅의 이치를 존중하며 평화와 조화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득수로는 물이 있는 곳에서 길한 기운이 형성된다는 풍수 개념입니다. 즉, 좋은 물길이 있어야 재물이 모이고 생기가 넘친다고 전해지지요. 이야기 속에서 이기 선비의 집 연못이 말라가는 징후가 나타났던 것은 그가 득수론의 이치를 간과하여 묘를 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땅의 형상을 중시하는 형기론과 방위를 중시하는 이기론도 중요하지만 물의 흐름인 득수론과 바람의 흐름인 장풍까지 두루 살펴야 진정한 명당의 이치를 헤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땅의 이치를 온전히 헤아리지 못한 선택은 결국 득수론이 경고하는 재앙을 불러오는 셈이지요. 우리는 삶의 터전을 정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좇거나 겉으로 드러난 이치에만 갇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다양한 관점을 아우르고 보이지 않는 조화까지 헤아리는 데 있는 것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깊은 밤, 보름달이 환하게 대지를 비추던 때였어요. 허물어져가는 초가집 마당 한쪽에서 젊은 도련님이 땀방울을 뚝뚝 흘리며 우물을 파고 있었죠. 병든 노모를 위한 간절한 효심이 담긴 삽질마다 메마른 땅에서는 은은한 달빛 같은 기운이 스며 나오듯 반짝이는 듯 했습니다. 그 빛은 도련님의 지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며 이 황폐한 터에 숨겨진 작은 희망을 비추고 있었어요. 도련님은 가진 것이라고는 어머니를 향한 마음뿐인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병세가 깊어가는 노모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마을 외곽 버려진 집터에서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죠.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곳의 마른 풀잎의 달빛보다 더 영롱하고 따뜻한 이슬이 맺히는 것을 본 겁니다. 사람들은 그 이슬을 두고 달빛 아래 맺힌 영롱한 길상이라고 했지만 누구도 그 땅에 발길을 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버려져 있던 그곳은 음산한 기운마저 감도는 황폐한 터였으니까요. 하지만 도련님은 직감했습니다. 저 이슬이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 희망의 증표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는 그 땅에 우물을 파면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한 줄기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때부터 도련님은 밤낮 없이 우물을 파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무모한 짓이라며 혀를 끌끌 찼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죠. 어느 날 우물을 파던 도련님 앞에 호련히 신비로운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젊은이, 이 땅은 음양의 조화가 깨져 생기가 흩어진 곳이니 진정한 효심과 인내로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요. 만물의 이치는 음과 양이 서로 돕고 살아가는 음양상생의 조화에 있답니다. 노인은 땅의 기운을 다스리는 음양상생의 중요성을 일러주며 도련님의 마음가짐을 시험하는 듯 했어요. 도련님은 노인의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더욱 정성을 다해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의 간절한 정성 덕분이었을까요? 며칠 뒤 기적처럼 우물에서는 맑은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황폐했던 집터에는 시들었던 풀들이 다시 푸른 새싹을 틔우며 바람에 흔들리고 땅은 이전과는 다른 생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죠. 우물에서 솟아난 물을 다려 어머니께 드리자 놀랍게도 노모의 병세가 차츰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이 기적 같은 변화에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도련님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손에는 농기구가 들려 있었고 마음에는 함께 희망을 키우려는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늘 순탄하지만은 않은 법이죠. 도련님의 우물에서 생기가 솟아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는 난데없는 가뭄과 원인 모를 역병이 덮치기 시작했어요. 마을의 다른 우물들은 모두 바닥을 드러내고 사람들은 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점차 불안해진 마을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저 도련님의 우물이 마을의 기운을 모두 빨아들인 것이 아닐까?
그들은 도련님을 비난했고 심지어 노모의 병세마저 다시 악화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련님은 낙담했지만 다시금 신비로운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지혜로운 눈으로 도련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젊은이, 이 땅은 양의 기운만 강해 물이 마르고 병을 불렀으니 이제 음의 기운을 더해야 비로소 진정한 생기가 맺히고 조화가 이뤄질 것이오. 사실 도련님은 우물만 깊이 팠을 뿐 솟아나는 물을 받아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는 수로를 만들지 않아 양기가 고여있던 것이었어요. 물이 한 곳에 고이면 양기가 넘쳐 흐름이 막히고 땅의 기운이 역류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노인의 가르침에 따라 도련님은 우물물을 마을 전체로 흐르게 하는 수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효심과 비록 잠시 흔들렸으나 다시 믿음을 보내준 마을 사람들의 선의를 모아 밤낮 없이 수로를 파고 정비했어요. 드디어 수로가 완성되자 달빛 아래 영롱한 이슬은 이제 수로를 따라 마을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땅의 음양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진정한 생기가 맺혔죠. 가뭄은 해소되고 역병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마을은 다시금 평화와 번영을 되찾았습니다. 도련님과 노모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돕고 나누며 따뜻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모두가 음양상생의 이치가 낳은 축복에 감사하며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고 합니다. 이야기 속 마을의 가뭄과 역병이 덮치고 다른 우물들이 마른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어요. 득수로는 물을 잘 얻고 활용하여 길한 기운을 모으는 풍수 이론입니다. 도련님이 우물을 파 물을 얻었지만 그 물을 바르게 흐르게 하는 수로를 만들지 못해 기운이 고여버렸어요. 물길의 흐름을 막아 득수론의 이치를 거스르자 땅의 생기 흐름이 깨져 마을 전체에 흉한 기운이 퍼지게 된 거죠. 이처럼 풍수에서는 물의 흐름을 잘 다스리는 득수론의 이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해집니다. 자연의 섭리는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어요. 작은 마음가짐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고 이웃과의 조화가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알려줍니다. 땅의 속삭임은 언제나 우리 안에 살아있으니 귀 기울여 듣는 이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따를 것입니다.